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문학의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편집부에서 엮어낸 책이에요. 전 처음에 법정 스님이 지으신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문학의 숲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엮은 책이고요. 이 모든 내용 글들을 법정 스님이 평상에서 다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그 감수 교정을 봐주셨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책 말미에. 제가 이 중에서 이 책은 법정 스님이 이 사랑하신 책들 50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하려는 책은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걷기 예찬이라는 책이에요.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특히나 걷기 좋아하시는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 예찬 속에 본문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어요. 걷기는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든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그윽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인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숲이나 길 혹은 오솔길에 몸을 맡기고 걷는다고 해서 무질서한 세상에 지워주는 늘어만 가는 의무들을 면제받지는 못하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아 호기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몸을 이용한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걷기이다. 이 단순한 동작이 그토록 다양한 즐거움을 주다니. 저자 다비드 르 브루통은 수많은 여행서, 입문서, 소설 등으로부터 걷기의 즐거움을 인용한다.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속도전의 광풍에 휘말려 이 걷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편이며 제어장치 없이 돌아가고 있는 현대의 속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휴식이다. 다비드 르 브루통은 건강을 위해 걷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야말로 삶의 예찬이며 생명의 예찬인 동시에 인식의 예찬이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이 책은 여느 말랑말랑한 숲의 집과 다르다. 사회학 전공 교수인 저자는 걷기라는 수단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가져야 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들려주고 있다. 걷기를 즐긴 사람들 중에는 날마다 월든 호숫가를 걸어다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젊은 시절의 장자크 루소,
느리게 산다는 것에 의미의 저자 피에르 쌍소, 방랑을 즐긴 시인 랭보, 걸어서 일본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시와 기행문을 남긴 하이쿠 시인 바쇼 등이 있다. 이들은 여행을 즐겼으며 걷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했다. 굳이 저자의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오솔길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길은 땅바닥에 새겨진 기억이며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장소를 드나들었던 무수한 보행자들이 땅 위에 남긴 인맥 같은 것. 여러 세대의 인간들이 풍경 속에 찍어놓은 어떤 연대감의 자취 같은 것이다. 그리로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서명이 바로 거기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찍혀 있다. 걷기를 즐기고 걷기를 즐기는 정도를 좀 넘어서 걷기를 사랑하는 이 미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 감동처럼 밀려오는 그런 걷기 예찬입니다. 네, 다시 책 본문, 걷기 예찬 본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회로의 초대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때 경험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기차나 자동차는 육체의 수동성과 세계를 멀리하는 길만 가르쳐 주지만 그것과 달리 걷기는 눈의 활동만을 부추기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걷는다. 지나가는 시간을 음미하고 존재를 애돌아가서 길의 종착점에 더 확실하게 이르기 위하여 걷는다. 전에 알지 못했던 장소들과 얼굴들을 발견하고 몸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감각과 관능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걷는다.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환희로 바꾸어 놓는 고즈넉한 방법이다. 그것은 오직 순간의 떨림 속에만 있는 내면의 광맥에 닿음으로써 잠정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다. 걷기는 어떤 정신 상태, 세계 앞에서의 행복한 겸손, 현대의 기술과 이동수단들에 대한 무관심, 사물에 대한 상대성의 감각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즐기는 센스를 새롭게 해준다. 제가 걷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걷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알게 됐었더라면 아마 그리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이 걷기를 그닥 즐기시지 않으신다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걷기, 운동으로 생각했어요. 운동을 위해서 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업을 하다 보니 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랬어서 무릎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자연스럽게 걷기와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은 의무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와 잘 맞는 운동이랄까요? 뭐 시간 보내는 방법이었어서 뭐 그다지 고역스럽지 않게 즐기면서 해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걷기가 저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몸이 원하니까 걸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걷기를 오래 걸으려면 마땅한 장소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걷기에 좋은 장소, 이런 곳들이 좋았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걸으려다 보니까 좋은 장소를 찾게 되고, 근데 그 찾아낸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공간이 좋고, 그 공간에서 제가 걸으면서 홀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해졌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여기에 이 책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센스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읽으면 다 공감이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죠. 아마도 법정 스님도 저보다 훨씬 많이 걷기를 좋아하신 것 같긴 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또 소중하셨고,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걷는 것이 주는 이런 좋은 점들을 법정 스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배우고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시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네, 책으로 돌아가서 더 읽어볼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걸으면서 내 가장 풍요로운 생각들을 얻게 되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또 니체는 한 아포리즘에서 이렇게 잘라 말한다. 나는 손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발도 항상 한 몫을 하고 싶어 한다. 때로는 들판을 건너질러서, 때로는 종이 위에서 발은 자유롭고 견실한 그의 역할을 당당히 해낸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심오한 영감의 상태, 모든 것이 오랫동안 걷는 길 위에서 떠올랐다. 극단의 육체적 탄력과 충만감. 네, 니체도 걷기를 매우 즐기고 많이 걸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또 루소에게 있어서 걷기는 고독한 것이며 자유의 경험, 관찰과 몽상의 무한한 원천, 뜻하지 않는 만남과 예기치 않은 놀라움이 가득한 그 길을 행복하게 즐기는 행위였다. 뜻하지 않은 만남과 예기치 않은 놀라움이 가득했다는 거죠. 걷는 길 위에서 그것에 행복함을 느꼈고, 그래서 젊은 시절의 토리노 여행을 추억하면서 루소는 이 걷기의 향수와 행복을 다음과 같이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내 일생 동안 그 여행에 바친 7, 8일만큼의 일체의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틈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추억은 그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산들과 도보 여행에 대한 가장 생생한 맛을 내게 남겨주었다. 나는 오직 행복한 날에만 늘 감미로운 기쁨을 만끽하며 걸어서 여행했다. 머지않아 온갖 책무들, 볼일, 들고 가야 할 짐보따리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점잔을 빼면서 자동차를 타야 했다. 전과 달리 내가 여행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가는 기쁨과 도착하는 기쁨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네, 다시 걷기에 찬 본문을 좀 볼게요.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일에만 이 세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지고 가는 짐은 얼마 안 되는 옷가지, 방향을 가늠하는 도구 등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 이상의 군더더기는 괴로움과 땀과 짜증을 가져올 뿐이다. 걷는 것은 헐벗음의 훈련이다. 걷기는 인간을 세계와 정대면하게 만든다. 소로우,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의 작가죠. 그 소로우는 산책이라는 말의 어원을 근거로 걷는 기술은 상징적으로 성스러운 땅에 도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길의 자력에 발을 맡기는 것이라 한다. 이는 마치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가긴 하지만 그렇게 흐르는 동안 줄곧 고집스럽게 바다로 가는 가장 짧은 지름길을 찾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걷기는 시선을 그 본래의 조건에서 해방시켜 공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난 길을 찾아가게 한다.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다 손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을 더듬어간다. 너무 걷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문장 아닌가요? 저 오늘 많이 걸었는데 또 걷고 싶어지네요. 걷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걷는 동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처럼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거든요. 나를 만나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그 길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요. 자, 좀 더 읽어보죠. 프랑스 출신으로 아프리카의 팀북투를 밟은 두 번째 유럽인 르네 카이에는 10대 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준 신발 한 켤레만으로 세네갈의 항구 도시인 생루이를 출발해 팀북투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팀북투에서 사하라를 횡단해 탕헤르와 툴롱을 거쳐 파리까지 사선을 넘는 고난의 여정은 그 자체로 전설이 되었다. 또 당나라의 승려 현장은 많은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제작한 지게처럼 생긴 배낭을 짊어지고 서기 627년 인도를 향해 걷기 시작해 고비 사막을 넘어 꿈에 그리던 서역에 도착했다. 그의 대당 서역기는 각지의 지리와 역사, 전설, 풍속 등을 전함은 물론 지리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리스인 조르바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청년 시절 걷기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열광적으로 토로한다. 우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카잔차키스. 그도 걷기를
걷기 성애자였군요. 네, 어떻게 토로했는지 들어볼까요? 젊다는 것, 25살의 젊은이라는 것, 신체가 튼튼하다는 것, 자신의 가슴을 쪼그라들게 하거나 만사를 한결같이 무사무욕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봄철이든 여름철이든 상관없이 등에 룩색을 짊어지고 가을이건 여름이건 비를 맞으며 혹은 과일을 짊어지고 이탈리아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혼자 걸어서 여행한다는 것. 분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보다 더 큰 행복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토로를 했었군요. 순례자란 무엇보다 먼저 발로 걷는 사람, 나그네를 뜻한다. 그는 여러 주일, 여러 달 동안 제 집을 떠나 자기를 버림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부과한 시련을 통해 속죄하고 어떤 장소의 위력에 접근함으로써 거듭나고자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순례는 신에 대한 항구적인 몸바침이며 육체를 통해 드리는 기나긴 기도이다. 걷기 예찬 이 책을 읽는 행위조차 혼자 걷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주는데 철학적인 저자, 이 책의 저자 다비드 르 브루통이 안내하는 문학과 산문, 인문학, 사람들의 숲으로 나 있는 오솔길들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된다. 다시 걷기 예찬 속에 있는 몇 문장 읽어보면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므로 그 지구를 태어난 마음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는 어느 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또 다른 여행의 준비를 할 것이다. 그토록 많은 길들, 마을들, 도시들, 산과 숲들, 바다와 사막들이 있는 한 그곳에 이르고 그곳을 느끼고 그곳에 도달한 기쁨 속에서 우리의 기억을 껴안기 위한 그토록 많은 코스들이 또한 열려 있는 것이다. 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즐거움의 걷기 예찬이란 글에서 이 책이 들려주는 걷기를 즐긴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 기꺼이 걸었던 즐거운 경험을 회상하십니다. 아울러 본문의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걸음들의 마주에 걷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이 일반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꼿꼿이 서서 두 발로 걷는 기능에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사람들은 자동차에 너무 의존하면서 직립보행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내 경우에만 해도 먼 길을 오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걷는 일보다 타는 일이 더 많다. 그때마다 내 몸이 퇴화되어 가는 느낌이다. 자동차로 인해 행동 반경은 넓어졌지만 내 다리로 땅을 딛고 걸을 때 그 든든함과 중심 집합이 소멸되어 가는 듯 싶다. 산에 들어와 살면서 나도 많이 걸었다. 행자 시절에는 미륵산에서 통영시내까지 왕복 30리 남짓되는 자갈길을 걸망을 메고 장을 보아 날랐다. 1950년대 중반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 살 때는 이따금 왕복 80리가 넘는 구례장까지 다녀오곤 했었다. 해인사 시절에는 몇 개의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다시 가파른 목통령을 건너 경북 금릉군에 있는 청암사를 찾기도 했다.
아마 50리도 넘는 산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도사에서 살 때는 한여름 영축산을 넘고 제악산을 넘어 밀양 표층사에 가기도 했었다. 여기 언급된 그런 절들 한번 다 가보고 싶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왔는데도 있고 잊어버린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이라면 누가 걸어서 가겠는가. 차로 가면 1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나 그 시절은 다행히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다.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횡단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다. 걷는 사람은 끊임없이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산하 대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위해서보다는 우리의 두 발을 위해서 예부터 있어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연 속에는 미묘한 자력이 있어 우리가 무심히 거기에 몸을 맡기면 그 자력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준다고 옛 수행자들은 믿었다.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걷는 사람만이 그 오묘한 자연의 정기를 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법정스님이 홀로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걷기 예찬을 하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다비드 브루통의 그 걷기 예찬이란 같은 제목으로 홀로 사는 즐거움의 한 챕터를 쓰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는 또 행복해집니다. 이 마지막 이 법정스님의 문장 너무 이 울림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이 산하대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위해서보다는 우리의 두 발을 위해서 예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연 속에는 미묘한 자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심히 거기에 몸을 맡기면 그 자력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준다. 자연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찾아야 늘 자연을 갈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뵀던 어떤 분이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이 자연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연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 인생 철학을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있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말이. 그래서 성공이 자연과 같이 한 그 시간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튼 되게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 어렴풋이 정말 그럴 것 같다 하는 공감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뭐 걷기를 좀 하긴 했었던 거였을 것 같은데 산에 정기적으로 산을 찾고 그러지는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정기적으로 산에를 다니고 있어요. 산이라고 하면 정말 그 등산 즐기시는 분들이 웃을 것도 같은 그런 높지 않은, 험하지 않은 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제가 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분도 아마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는 느끼고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자연 속에 미묘한 자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심히 거기에 몸을 맡기면 그 자력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본인이 의식하셨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비슷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에 아마 그 자연과 같이 한 시간을 성공의 척도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걷기 예찬이란 책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 드려볼게요. 프랑스 메텔리 출판사에서 2000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프랑스 여행길에 서점에서 골라온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은 불문학자 김화영 교수가 2001년 3월부터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10개월 동안 이 책을 번역해서 연재하셨다고 해요. 이를 묶어서 현대문학사가 2002년 1월에 출판한 책이 바로 이 다비드 드 브루통의 걷기 예찬이 되겠습니다. 유려한 번역과 정성스레 가려낸 42여 컷의 흑백 사진이 매력적인 그런 책이고요. 18세기 조선의 지리학자 신경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무릇 사람에게는 그침이 있고 행함이 있다. 그침은 집에서 이루어지고 행함은 길에서 이루어진다. 집과 길은 중요함이 같다. 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걷기라는 행위가 세계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열어 내보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책으로는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가 있다 라고 이 편집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걷기 예찬과 같이 나란히 보기 좋은 책이 한 권 더 있었군요. 나는 걷는다.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책이 소개되어 있고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걷기 예찬, 네, 제가 얼마 전에 하정우의 그 책을 읽어드렸어요. 걷는 사람 하정우. 그 책에도 보면 이 걷기 예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정우가 그 같이 걷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이제 걷기를 같이 하다가 이제 독서를 같이 하는 그런 모임으로 또 이렇게 발전? 그렇게 또 이제 변해 갔다는데 그 독서 모임, 걷기 모임에서 같이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이 다비드 드 브루통의 걷기 예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셸이었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물러갈게요.